매주 화요일 쇼미더민심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총선 전 민심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승영 뉴스마트 본부장 그리고 박주용 정치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쇼미더민심 뉴스마트 의뢰로 미디어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긍정이 40.2%, 부정이 56.8% 이렇게 나왔네요. 어쨌든 지난번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오차 범위 40%대네요. 내입니다만 지난주 대비 긍정은 한 2.1%포인트 떨어졌고 부정은 네. 6%포인트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게 패턴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20대에서 50대까지 한 20%에서 30% 지지율을 보이고 네. 60대하고 70세 이상에서는 한 50% 지지율. 그 지역별로는 이제 TK 지역 제외하고 모두 부정이 앞서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좀 설명 좀 더 해주세요, 우리 그 박 기자님. 네, 현재 보면은 이번에 성향별로. 지지율이 계속해서 중도층 지지율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도층 지지율은 계속해서 여전히 60%대에 머물러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도층에서 이제 긍정평가 응답이 32.0%가 나왔고 부정평가 응답이 63.8%로 나왔는데요. 제가 중도층을 주목하는 이유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최근에 들어서 40%대로 상승했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중도층 지지율은 거의 30%대로 약간 30% 초반에서 중반으로 계속 오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번에 다가오는 총선에서 중도층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도층 표심은 아직까지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까지는 국민의힘 경선이 이뤄지는 지역구 등에서 당원들에게 투표 동료 전화 문자가 가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컨벤션 효과를 가질 것이다. 이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보수 가표집 얘기에 대한 대답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번 조사는 뉴스마트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표본에서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응답률은 7.1%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서치동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좀 전에 우리 박 기자가 말했습니다마는 정권 심판론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여전히 유효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추세상으로는 좀 예전보다는 그 강도가 좀 떨어졌는데 다른 것보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네. 총선 투표하시는 분들, 특히 중도층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1년 한 10개월 동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1년 10개월 동안 무엇을 과연 했는지 한번 분야별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 경제 같은 경우에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4%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IMF, 그다음에 금융위기, 그다음에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역대 최저예요. 네 번째로 최저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1.4%였어요.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이게? 야당 잘못입니까? 정부가 잘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소통 같은 경우도 보시죠. 용산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다고 수백억 들여가지고 갔잖아요. 그동안 기자회견, 그 흔한 기자회견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의견 얘기하면 입틀막 해가지고 사지 들려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역사 보세요, 역사. 강제동원 피해자들 제3자 변제안 갑자기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홍범도 장군, 애꿎은 홍범도 장군 또 건드려가지고 또 애꿎은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다 담을 수가 없었는데 김 여사 얘기는 그냥 뒤로 빼도 그러니까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고 투표를 하셔라. 저는 이 정권의 또 가장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싸우는 걸 좋아합니다. 누군가 적을 특정해서 싸우고 이겨먹는 걸 좋아하는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야당하고 싸우고 언론하고 싸우고 그리고 지금은 의사들하고 싸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무기로 삼는 정권이에요. 선거 때만 되면 또 누구랑 계속 공격하고 그러니까 분열의 어떤 망령이 계속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만드는 그러고 있다. 그래도 나는 이 좋다라고 하면 투표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당별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4월 10일 총선을 대비해서 어떤 당에 대한 지지도, 뭐 충성도 이런 게 높은지 한번 살펴봤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42.6%고요. 국민의힘이 40.0%, 개혁신당이 4.0%, 없다 3.9%, 기타 다른 정당 3.7%, 녹색정의당이 1.1% 나왔네요. 새로운 미래가 2.9%. 지난주 조사하고 다른 거는 새로운 미래가 합류했습니다. 이 조사에 합류를 했고, 왜냐하면 순식간에 또 개혁신당하고 쪼개지는 바람에 새로운 미래가 합류했고요. 민주당은 오차 범위 내에서 지난주보다 0.9% 올랐고 국민의힘은 3.2% 떨어진 수치입니다. 지금 어쨌든 오차 범위 내입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에 비해서는 또 국민의힘을 또 넘어서는 그런 지지도를 보이고 있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도 좀 이제 공천 파동 내지는 이 시끄러움 속에서 어느 정도는 결집하려고 지지자들이 지금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현재 뭐 이번 경우에는 민주당이 조금 그 40%를 해서 네. 국민의힘에 좀 우세를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 인천과 호남에서 좀 의의를 보였고요. 네. 다만 지금 주목할 만한 점이 이 총선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과 충청권 지역에서, 그러니까 대전, 충청, 세종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좀 더 앞서는 그런 우위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난 대선과 특히 비교를 해보면 지난 대선에서도 사실상 서울과 충청권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앞서면서 승기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이번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그래도 서울과 대전, 충청, 세종에서는 민주당이 조금씩이라도 앞서는 경우가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것이 줄어든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한번 그 추이 총선 정당 지지도 추이 그 그래프를 좀 화면에 띄워주시게 되면 어쨌든 민주당이 높긴 합니다만은 그 격차가 제일 지금 작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2월 5번째 주 이번 주가 저 정도면 거의 붙었다라고 하죠. 이거는 매우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좋은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종 기자 얘기대로 네. 서울에서 국힘 강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래서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44%였고 민주당이 40.5%거든요. 네. 그다음에 인천 경기에서는 물론 여전히 민주당이 47.6, 국민의힘이 38.4%로 앞서고 있긴 합니다만 네. 지난 대선 양상하고 비슷해요. 그때도 수도권에서 서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우세했고 그래요. 나머지 경기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는데 아무래도 이 수도권에 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전, 충청 지역까지 얻어가면서 그때 승리 0.7% 차이로 승리를 했던 거죠. 이번에 또 눈여겨볼 점은 개혁신당하고 새로운 미래인데 네. 개혁신당 지난주 6.4%였습니다. 그때는 합당을 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번 주 4%로 2.4%포인트 떨어졌고 새로운 미래는 2.9%로 출발을 했는데 특히 이 새로운 미래 같은 게 호남권에서는 이제 이낙연 당인데 개혁신당보다도 못해요, 지지율이. 호남에서. 네, 호남에서. 개혁신당이 호남에서 6.4%인데 새로운 미래는 4.4%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호남 정서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그닥 좋게 보지 않다. 좋지 않다. 그 제3지대 얘기를 추가하자면 그 예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의 지지율 합이 1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혁신당이 내려가도 올라가다면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당시 이낙연 신당이나 이준석 신당 비교했을 때 올라가던 지지율 낙폭과 상관없이 두 신당의 합이 대체로 10%대를 유지했는데 이번에 보면 10%대가 안 나왔습니다. 그만큼 제3지대 신당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개혁신당의 경우 이번에 20대에서 유일하게 10.6%로 10%대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이게 3주 전과 비교하면 8.5%포인트 빠진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주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30 이 남성 지지층에서도 어느 정도 개혁신당이 힘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개혁신당의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본인이 지역구에 나가냐 마냐 이런 것도 사실은 상당히 고민이라고 하던데 그게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계속 돌려보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본인도 만약에 지역구에 못 나간다 그러면 사실 거기 당에서 나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분들, 네. 소위 말해서 줍줍 해가지고 네. 그럼 뭔가를 나올 하겠죠. 사람이 없어요. 나올 사람. 왜냐면 서른 의원? 서른 의원도 탈당은 한다고 했지만 여기 간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나갈 사람 몇 명 있다고 했는데 그들이 어디 갈지도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가봤자 내가 둥지를 틀겠다라고 할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민주당에 있던 사람들이라. 없고 뭐 나간다 한데 그분들이 나간다는데 그분들을 지지할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그리고 될지 그분들을 모르겠어요. 받아줄 데도 없어요. 너무 이게 덩치가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이 퍼센테이지가 높게 나와줘야지 그래도 그나마 지역구에서 사람을 내고 뭔가 그렇죠. 해보는데 이 지금 3%도 안 나오면 게다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앞으로는 결집을 각자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은 앞으로 지역구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비례도 사실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3%안 나오면 비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나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뭐 찢어지고 말고 다 필요도 없고요. 이제는 그냥 좋든 싫든 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 그냥 양쪽으로 그냥 결집하는 수밖에 없어요. 좋든 싫든. 그러면 이제 공천 잡음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정권 심판론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에게 조금 더 유리한 지형이 좀 펼쳐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우리 노영희 변호사 말씀대로 가면 좋겠네요. 아니 그냥 제가 그냥 분석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고 전문가들이 보시기에 어떠냐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당, 그러니까 신당이 더 생겨서 4당 체제일 때보다는 3당 체제가 민주당이 더 위협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혁신당과 이제 결국 새로운 미래가 분리되면서 결과적으로 양당으로 결집하는 모양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4당 체제는 결국 양당 체제와 다름없다 이렇게 좀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요. 결국 이런 상황이 되면 양당으로 지지층이 결집하게 되고 사실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의 주 지지층을 보면 대부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층이 결국 막상 지역구 투표나 이런 걸 봤을 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선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를 지지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이러한 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노영희 변호사 말씀대로 정권 심판론 쪽으로 이게 총선이 치러지려면 하나의 조건이 있죠. 모든 무슨 특히 보수 분들은 한동훈 위원장은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과 아니요,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같습니다. 근데 결국 본질은 이제 똑같아요. 똑같은 네,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네. 그거를 다르게 보기 때문에 이 정권 심판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똑같다는 거를 아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이제 이 밑자락을 깐 이유는 공천 관련해서 정치권 잡음이 이제 많기 때문에 요거가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했던 것이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공천 상황을 볼 때 어느 당이 더 잘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결과 어떻게 났습니까? 결과가 국민의힘이 42.2%로 잘한다라고 응답하셨고 민주당이 네. 38.4%, 없다, 잘하는 당이 없다, 14.6%, 잘 모르겠다 4.9% 이렇게 나왔네요. 아, 이거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이게 공천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공천을 놓고 어느 당이 더 잘하냐라고 네. 이제 물어본 겁니다. 지금까지 네. 아직 뭐 다 끝난 건 아닙니다. 공천 작업이 다 끝난 건 아니죠. 근데 사실 여당이 조용한 편인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아시지만 권력을 가진 쪽은 조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무래도 찍어 누르고 또 특히 이 민주당이 시끄러운 이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할만하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고 독재는 조용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42.2대 38.4%라고 한다면 이게 오차범위 내인 것 같은데요. 간당간당하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어쨌든 공천은 아직까지는 뭐 여당이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야, 너 이번 공천 안 나가도 내가 줄 게 좀 있으니까 좀 조용히 좀 있어봐. 이제 이런 것도 할 수도 줄 있고. 게 많잖아요. 네, 이런저런 데서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용한 것도 있고 뭐 이런저런 요인들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 얘기인 것 같고요. 아직도 3년 넘게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거기다가 그렇죠.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공천은 대통령이 주도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이따가 뭐 설명하겠지만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얘기해 주세요.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네, 여당인 국민의힘 공천은 누가 주도한다고 봅니까? 네,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물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 40.1%, 한동훈 비대위원장 33.7%,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11.2%, 잘 모르겠다 15.1%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결국은 다 좌지우지하는군요. 좌지우지 한다고 봐야죠. 지금 윤핵관들 대거 다 단수 공천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관들, 행정관들은 이제 현역들하고 붙어서 떨어졌습니다만 비서관들은 다 공천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다 그 길로 가고 있고 이게 연령별로 보면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20대에서 50대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봤는데 상대적으로 보수층인 60대 이상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도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요? 60대 이상은 보수층이잖아요. 보수층에서는 윤석열과 한동훈을 따로 보고 싶은 겁니다. 따로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따로 보고 싶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큼 그동안 잘못했기 때문에 실망을 했는데 보수층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면서 달라졌다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거 사람은 원래 믿고 싶은 걸 믿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믿고 싶은 걸 보죠, 또. 근데 20대에서 50대까지는 아니야. 아직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빨간 이슬이님이 오늘의 명언, 독재는 조용하고 민주주의는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거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을 주도한다고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이번에 국민의힘의 공천은 29일을 바라보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감사해라. 요거하고 다 일맥상통한다. 지금 시끄러운 거 지역은 다 뒤로 밀어놨잖아요. 네. 지금 TK하고 서울 강남 쪽인데 네. 29일 날 지금 재의결하는 게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대거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단도리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건희 방탄 공천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더불어민주당 공천도 물어봤습니다. 시스템 공천이 아닌 이재명 당대표 사천 공천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 동의하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번에 박 기자님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동의한다는 응답이 45.0%로 나왔고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2%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오차범위 내니까 네, 전혀. 오차범위 내에서 거의 네, 팽팽하다고 네, 볼 수, 동의한다는 응답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팽팽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60대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이제 40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40대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 지지도 양상하고 조금 다소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젊은 층에서 특히 20대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10% 가까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공정성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민감한 세대거든요. 네. 근데 30, 40대도 동의하지 않는다가 높긴 하지만 정당 지지도만큼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그래도 이건 약간 사천 같아라고 대답하는 거죠. 아니,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사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77.7% 아니에요? 네, 그렇긴 한데 네. 그 강도가 정당 지지도의 이 세부 내역을 봤을 때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요. 퍼센티지가 좀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동의한다는 남자 20대, 60대 대구 경북 긍정평가층 보수층에서 답이 나왔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40대 인천, 경기, 광주, 전라 국정 부정평가층 진보층에서 답이 나왔다 이러군요. 이거 재밌네요. 자, 요 얘기들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 새로운미래의 이낙연 대표 통합이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 책임 누가 책임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9.9% 책임 있는 자가? 책임이 있다. 네. 두 번째 이제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31.6%, 잘 모르겠다가 18.5%. 그러니까 연령층별로 보면 고루고루 이준석에게 책임이 크다고 응답을 했어요. 한 40에서 50%대로.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전 지역에서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이낙연 책임이 더 크다고 나왔습니다. 이낙연 책임이 44.8%, 이준석 대표가 36% 이렇게 나왔는데 호남에서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더 안 좋은 시선으로 본 겁니다. 이 분당하게 돼버린 게. 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준석 같은 맥락이죠. 이준석 네. 대표가 왜 잘못일까요? 뭐에 책임이 있는 걸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통합을 주도했다고 좀 본 것 같습니다. 주도를 아무래도 했기 때문에. 주도권이 이준석 대표한테 있었잖아요. 그리고 파열음이 난 것도 이준석 대표에게 왔다고 좀 바라보는 것 같고 그 부분이 조금 강하게 좀 작용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아무래도 본인의 당명, 개혁신당 당명 그대로 유지하고 대표도 그대로 하고 최고위원회 의결 권한도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권한과 책임이 이준석 대표에게 있는 상황에서 결별이 됐다면 그것도 이준석 책임으로 온전히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중도 결과가 나온 민심은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보다 책임이 더 크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중도 민심 그렇고 또 지지층별로 보면 재밌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대표 책임이 더 크다. 민주당에선 또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로 이준석 대표 책임이 더 크다. 그러니까 서로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 지지층에서는.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민주당에서는 이낙연이 잘못이다. 국민의힘 쪽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잘못이다.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나간 사람이 이낙연이니까. 그러니까 지지층에서는 좋아 보이겠어요, 그게? 이준석 네. 또 마찬가지죠. 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민심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마련한 코너 쇼미더 영심 시간입니다. 뉴스인사이다에서 준비한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를 짚어보고 여러분들하고 또 의사소통 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네, 절대 신뢰하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심 시간에 베스트 댓글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뉴스인사이다 굿즈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은 정부와 의사단체 갈등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은 이거였어요. 정부와 의사단체 강대강 대체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네. 라고 물었고요. 53% 1위를 차지한 응답이 몇 분이나 지금 참여를 했습니까? 6,800명이 아이고 많이 있네요. 예. 총선 전 여당 인사가 증언을 축소해서 협상 타결한다. 54%.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이 24%가 총선 후 정부가 의대 증언 철회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총선 전 정부가 의료계 세무조사를 진행해 파업 철회시킨다. 무섭네요. 7%가 네. 총선 전 야당이 정부의 총선 전 야당이 정부의 의사협회 측을 중재한다. 정부와 의사협회 측을 중재한다. 야당이 네,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렇게 나왔네요, 결과가.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둘러싸고 정부랑 의료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결말이 어떻게 되겠냐 네. 물어봤더니 54%에 해당하는 분들이 증언을 축소해서 그냥 타협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그 다음에 정부가 의대 증언 아예 그냥 처리할 것이다 기존처럼 이런 얘기였고 야당이 중재할 것이다. 아니다. 세무조사를 시켜서 파업을 처리시킬 것이다. 힘으로 누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였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다른 때 커뮤니티 조사에서는 아주 압도적으로 1등이 나오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네요. 다른 결과가 네. 자, 어쨌든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 L님께서 정부 여당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자를 결집하려는 정치적 선거 끝나면 흐지부지 될 거다. 일단 몇 명 잡아놓고 인기를 얻은 후 선거 끝나면 이명박근혜처럼 풀어줄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총선용이다. 총선용이다, 네, 이렇게 이런 얘기군요. 네. 물결님께서 의대 증원 예전부터 나온 상황인데 총선용 이슈로 활용하는 듯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라고 댓글 올렸습니다. 이분들 역시 같은 의견이시군요. 네, 유저 WU9님께서 의료 민영화를 위한 밑그림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의료 민영화까지. 네네. 또 거시적으로 보시네. 네. 유저 H6님께서 걱정인 게 이 정부의 협상 능력이 낙제점이란 거다. 타협을 할 수 있는 것도 괜히 분란을 증폭시켜 일을 키운다. 기소로 협박하는 게 안 먹히면 총칼로 위협할까 걱정된다. 총칼까지 나왔습니까? 야, 이거 너무 심각한데요. 네. 네, 명님께서 시끄럽게 하다가 일주일 전에 감축하여 극적 타결을 보여주는 능력을 과시하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끄럽게 하다가 일주일 전에 감축하다가 극적 타결이야. 무슨 퍼포먼스 하는군요. 네.
이런 여러 분들의 댓글이 있었고요. 자,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댓글 뽑을까요? 저는 예. 의료 민영화를 위한 밑그림 아닐까 생각해 본다라고 큰 틀에서 네, 더블유 의료 민영화. 라인님. 예. 저는 그리고요? 물결님의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 댓글 보겠습니다. 그냥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본인 얘기예요? 네. 스트레스 받아요? 네. 저는 마지막 시끄럽게 하다가 극적 타결 보여주는 능력 과시. 예. 네. 자, 어쨌든 많은 분들 저희가 6,800분을 사실은 이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댓글이 왜 이렇게 조금이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그중에 엄선한 거니까 올라오신 것만으로도 사실 올라오신 분들 다 드려도 되는데 굳이 뭐 5분 중에 3분 드릴 뭐 이유가 있나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뽑히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이 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